안녕하십니까?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학대로 인해 12살 어린 딸이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되고 심지어 그 시신마저도 무려 11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집안에 방치되어 이른바 미라와 같은 상태로 변해버린 참담한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를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비극의 가해자가 다름 아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목사이자 신학대학교 겸임교수였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은 절망감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은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이 남긴 사회적 의미와 숙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 부천이라는 평범한 도시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평범한 한 가정에 일어난 비극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경각심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꽃다운 나이 13살, 한창 꿈을 키워나갈 어린 소녀가 가장 안전하고 사랑이 넘쳐야 할 공간인 자신의 집에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인 친아버지와 계모의 무자비하고 잔혹한 폭행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시신은 사망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장례가 치러지기는커녕 부모라는 이름의 두 사람에 의해 무려 11개월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긴 시간 동안 차가운 방 한 구석에 방치되어 미라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부천 여중생 미라 사건으로 명명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부모의 탈을 쓴 악마의 행각이라는 지탄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아버지 이모 씨와 계모 백모 씨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더욱 충격적입니다. 아버지 이 씨는 명문신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었으며 심지어 독일로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지식인이자 성직자인 목사였습니다. 계모 백 씨 또한 평범한 평생교육원에서 이 씨를 만나 재혼한 평범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본다면 이들은 높은 지식 수준과 깊은 신앙심을 겸비한 사회적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들의 잔혹함과 비인간성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어떻게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성직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이토록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그들의 이중성에 우리는 큰 배신감과 함께 깊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 당일 그날의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가해자들은 딸이 잠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후 딸에게 가출 이유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로서 자녀의 행동에 대한 걱정이나 훈육 차원의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무려 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빗자루와 빨래, 건조대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평범한 물건들을 마치 흉기처럼 사용하여 어린 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어린 딸은 결국 그 잔혹한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생명이 눈앞에서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이들 부부에게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나 회한의 감정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딸이 사망하자 이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병원으로 옮기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알리는 대신 오히려 시신을 은폐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사망한 딸의 시신을 이불로 덮어두고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감추기 위해 방향제를 뿌리는 등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11개월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그 어린 딸의 시신을 자신의 집안에 방치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친자녀에게 이토록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었는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과 검찰 관계자들 그리고 이 소식을 접한 전 국민 모두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충격적이고 개탄스럽습니다. 사건 당일 폭행이 시작된 발단은 다름 아닌 돈 문제였습니다. 교회 헌금이 사라졌다는 의심으로 이들 부부는 어린 딸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얼마 되지 않는 돈 문제로 시작된 의심이 어린 딸에 대한 잔혹한 폭력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또한 계모 백 씨는 평소 전처 자녀인 사망한 딸의 양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자녀는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마치 귀찮은 짐이나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첫째 아들은 축구부 합숙소로 보내고 둘째 딸은 멀리 독일의 지인에게 보내는 등 자녀 양육에 극도로 소홀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막내딸마저 계모의 여동생 집에 맡겨지는 등 이들 부부의 가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파괴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진 딸은 과거에는 밝고 명랑하며 성실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에게도 친절했고 학업에도 충실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계모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에 시달려왔고 그 고통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과연 이 어린아이의 변화와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학교는 담임 선생님은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은 이 아이가 겪고 있었던 고통과 학대를 왜 외면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아동 학대 감시 시스템의 허점과 무관심, 그리고 이웃의 무관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뼈아픈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이 어린 생명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깊이 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아버지 이 씨와 계모 백 씨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계모의 여동생 역시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거짓된 진술과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 씨는 자신이 목사라는 직분을 내세워 딸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했다는 등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딸의 시신이 미라가 된 것을 보고 딸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상태라고 말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신념을 내세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과 변명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의 진실을 엄중하게 심판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잔혹성과 비인간성, 그리고 이들이 보인 반성 없는 태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